입장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어, 이번 또 2021학년도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네요. 초등부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 오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오시겠죠? 저는 오늘 설명회를 문을 열 부원장 김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앞부분을 열어드리고 초사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담당 학년별 선생님이 5학년은 유봉희 선생님이 6학년은 강서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요. 어머님들은 이번에 초등부 이렇게 전체 선생님들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세부적인 내용도 다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목차를 알려드리면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밭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초등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알려드린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프로그램과 수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요. 요즘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문해력의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문해력은 그냥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 이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수치에서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영상이나 이런 걸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기가 직접 읽고 생각하고 익히는 게 아니라 말로 들은 걸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맞춤법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문해력 하락의 예시로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실제 저희 교재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자신이 그 가게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 새삼스럽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 장면인데 아이들은 이걸 읽고 실제로 다른 거지 아이가 이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파악을 해서 그게 거의 반에서 한 8명 중에 3, 4명 정도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 내용에서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제대로 따라 읽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이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문해력이 발휘되지 못한 예로 저희가 뽑았고요. 그리고 5학년 책에서도 새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언니라는 말을 가족 관계에서 오빠의 부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재혼 가정에서 새로 언니가 생긴 걸로 아이들은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관계와 호칭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오해라서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짚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흘이라는 기간도 아이들은 4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면 사흘인데 왜 3일이냐고 다들 펄쩍펄쩍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인 문해력 부족의 예로 저희가 뽑아서 실제 아이들이 이런 식의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초등 논술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초등 아이들의 현 주소거든요. 현재 모습이 코로나 전과 후로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책 읽기가 강조되긴 했는데 지금도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 강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되어버렸거든요.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자기 안에 쌓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면에서도 보면 코로나 전에는 갖추었으면 좋은 항목 정도였다면 후에는 이게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애들이 다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자극도 받는데 코로나 후에 본인이 혼자서 집에서 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찾아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더 확보돼서 실력이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은 오히려 다른 데로 빠지거나 학습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완전한 격차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과목별 이제 다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수학에 아직도 계속 힘을 싣고 계시는 건 맞는데요. 요즘은 국어로 바뀌었다는 게 저희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모든 학원 원장님들의 공통된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걸 많이 가르쳐도 어떤 단계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결국 부딪히는 문제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 국어다. 그래서 국어 실력이 뛰어난 아이가 결국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아이들이 독해력이 뭐 평균적으로 비슷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뭔가 정보를 더 알아내려고 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그렇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보고 흘리는 친구들은 더 떨어지는, 그래서 편차가 훨씬 커졌고요.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개인의 개별성의 정도의 차이였다면 이거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어졌기 때문에 편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어머님도 걱정이시고 저희들도 늘 걱정하고 있는데요. 포도밭 학원은 어떤 학원일까요? 저희는 알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학원입니다. 17년간 숙성된,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표현을 쓴 게 포도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포도를 숙성시키면 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숙성시킨 독보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학교 교과 과정을 반영해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책과 결합시켜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도 학교 교과를 반영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책과 같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이 교재들이 매년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 계속 보완이 돼서 이게 이제 매년 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니면 빼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보충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재를 매번 출판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쌓여서 이루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들과 같이 풀어나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 효과를 매 시즌, 3개월 단위로 시즌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의 평가서를 성장 보고서로 이제 어머님들께 전달을 하고요. 그걸로 이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였고,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등을 이제 어머님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저희 강사진들은 이제 매주 세미나를 통해서 수업 내용이나 뭐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에 수업에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앞으로 활용해 보고 싶은 점, 이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서 수업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르더라도 같은 교재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은 다 똑같이 우수한 수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이 2시간 수업을 저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열고 닫는데요. 자,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어와야 하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단순히 내용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관련된 확장 질문을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고요. 그 질문은 꼭 그 교재에 실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연결해서 더 나갈 수 있고요. 가끔 아이들의 이제 답에서 또 이제 잡아서 또 끌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이든 부끄럽지 않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끌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핀트가 어긋났을 때는 다시 또 잡아서 끌어와서 이제 수업 안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굉장히 좋은 답을 얘기했다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의 답을 들으면서 나도 더 잘 읽고 더 많이 발표를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과제 집착력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이제 글을 써오면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첨삭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해서 그걸 보고 그 다음 주 글에 그게 반영이 돼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선생님이 바로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기를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된다는 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되게 즐겁게 해요. 그래서 포도밭을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재원생 어머님들은 다 아실 텐데 신입생도 아마 보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좋아하는 학원 1순위? 손가락 2-3개 안에는 꼭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등부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일단 4학년부터 나오는데요. 큰 틀은 시즌 1, 2, 3, 4로 해서 1이 융합이고 2는 사회고 3이 문학이고 4는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는 아이들이 이제 융합이라고 해서 뭐 이것과 이것, 과학과 환경, 지리와 환경, 세계사처럼 여러 학문들이 융합이 돼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 좀 폭넓게 보고요. 그 다음엔 시즌2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좀 깊이 있게 봐서 시즌1과 2를 통해서 배경 지식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 프로그램을 하면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가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훈련을 해서 문학적 감성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즌 4에 글쓰기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글쓰기에 담기도록 이렇게 기획이 돼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라면 수평적으로도 심화되지만 수직적으로도 심화되거든요. 그게 이제 5학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융합, 사회, 문학, 글쓰기 이렇게 되고 6학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 이제 방식만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면 앞에서 글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매 시즌마다 글쓰기는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글을 쓰는데 마지막 4시즌에서 글쓰기를 좀 더 강화하면서 앞에 것들을 이제 어우러지게 엮어서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이 된 거고요. 6학년 같은 경우는 시즌 4를 2달에 끝내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예비 중일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중일 과정으로 들어갈 때 테스트를 봐서 반편성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논술과 국어 과목 두 가지로 운영이 되면서 그걸 둘 다 듣기도 하고 논술만 듣기도 하고 국어만 듣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최상위반이나 알파반을 선택하시면 최상위반은 시험을 봐서 뽑혀야 되는 거고요. 알파반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두 과목을 다 들을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11월 달에 예비중일 설명회 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까 이제 그 2시간의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업을 할 때 저희는 국어의 그 4가지 영역,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가 모두 골고루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읽기는 집에서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책을 읽고 워크시트를 풀어오는 것까지를 해와야 되고요. 와서 하는 건 사실 말하기, 듣기와 간단한 쓰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읽기도 있긴 하지만 주로 말하기, 듣기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토의 토론과 발표 경청으로 돼 있는데요. 아이들은 처음에 자신이 발표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요.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토의 토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발표를 잘 듣는 친구가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건 토론 과정에서도 알게 되고 글쓰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깨닫게 되는데 잘 들어서 친구들의 말이나 의견에도 이제 그걸 자기화할 줄 아는 친구들이 그래도 그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이 돼서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글쓰기를 해오면 저희가 원고지 노트를 2권씩 준비하게 해서 1번을 써서 내고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한 내용을 2권에서 써서 낼 때 1권을 다시 받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첨삭해준 내용으로 아이와 소통하면서 점점 더 이제 글쓰기에 자신감도 붙고 뭘 써야 할지 조금 더 충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학년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이제 4학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4학년은 글쓰기 프로그램 중에서 문학 갈래별 글쓰기 방법 익히기를 진행하거든요. 왜 문학적 글쓰기냐면 사실 이 아이들은 글쓰기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글쓰기를 가끔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친구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기.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대체로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글을 쓰라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시죠? 말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글을 잘 쓰게 하는 방법이 그냥 지상 최대의 과제가 돼버리셨는데 그래서 4학년에는 일단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가 갈래별 글쓰기를 다양하게 익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뭐 여러 생활문이라든가 뭐 독서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거 동시 쓰기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요. 요즘 좀 뜸해지긴 했지만 아니면 외부 대회에도 뭐 출품을 해서 상을 받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문학 갈래별 글쓰기 방법을 익히는데요. 그래서 갈래별 특성이나 표현 방식을 먼저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글쓰기와 접목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배웠던 이론하고 이 책하고 이걸 결부시켜서 바탕으로 표현하기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도 이제 먼저 글쓰기의 기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잘 쓰려면 먼저 바른 문장 쓰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맞춤법도 맞아야 되고 띄어쓰기도 맞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글쓰기의 기초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맞춤법을 먼저 익히게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시험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맞는 맞춤법을 쓰고 있는지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쓰기를 시켜볼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에 뭐 평서문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청유문도 있고, 이렇게 말은 어려운데 아이들이 어떤 내용인 줄 알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이걸로 바꿔보기, 문장의 형태를 바꾸기 해서 이렇게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고, 밑에는 틀린 문장 고쳐 쓰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안 하고 안, 그리고 돼 하고 돼. 그러니까 돼지 돼와 그냥 돼와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해볼 거고요. 그러면서 많이 틀리는 거, 이게 뭐의 줄임말이고 이런 걸 좀 알려서 아이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원고지 쓰기입니다. 그래서 원고지 쓰는 법을 이때 여기서 이제 다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헷갈려 하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 보호를 맨 앞에다 쓰고 이제 띄어 쓰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 쓰고, 한번 실제로 교재에 원고지 쓰기를 연습하는 칸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연습해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익히게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는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제 연습하는 교재인데요. 이제 생활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수필이라고 되는데, 이 생활문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감을 찾은 다음에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하게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뭐 예시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날짜 뭐 이걸로 시작하기, 뭐 그리고 뭐 대화로 시작하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줘서 아이가 직접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날은 개념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2시간 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도 써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써보고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편의 글을 쓰게 할 거고요. 이건 동시를 익힐 때 이제 동시가 무엇인지 하면서 시의 특징에서, 시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3요소 중에서 운율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시답게 하는 게 사실은 운율인데, 이 운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짧고 재미있는 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박이라는 시를 보면 여기에 뒤에 다 박 하고 박으로 끝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운율이다라는 걸 찾아주고요. 그리고 이걸 끊어 읽을 때 몇 덩이로 끊어 읽게 되냐? 그러면 아이들은 다 2덩이로 끊어 읽는다는 걸 금방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는 것도 운율이 되고, 어떤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것도 운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알려준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운율이 있는 간단한 시를 지어봅시다, 이런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발랄하게 다양하게 재밌게 써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뭐였죠? 나의 스케줄은 지그재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건 배그라는 게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건 뭐였지? 하여튼 무슨 이렇게 끝나게 자기가 라임을 만들어서 운율을 만들어서 시를 재미있게 쓰면서 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동화를 쓸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동화 쓰기거든요. 근데 사실 완성된 형태의 동화를 쓰기는 힘들지만 아이들이 그걸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화라는 게 갖춰야 할 요소,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떻게 갖춰야 이제 소설의 구성을 갖출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인물을 어떻게 창조할지를 이제 아이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부터 이제 인물의 특징이 뭐고, 성격이 어떻고,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가족 구성은 어떻고, 그래서 인물을 구체화할 수 있게 아이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생각해 보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구성하는 소설의 형태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편의 동화를 쓸 수 있게 이끌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설 쓰기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묘사하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문도 줬어요. 이거는 그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양치하는 장면인데 이걸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나 예문을 주고 나면 아이들도 여기다 자기가 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묘사하려면 뭐 색깔, 뭐 모양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기분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되게 세심하게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연습을 했더니 어떤 친구는 본인이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요리하는 걸 가지고 뭐 기름 넣으면서 자자자작 소리 나는 것도 다 쓰고 그걸 붙였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망가뜨리지 않게 접시에 담으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아주 세밀하게 써서 칭찬을 받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이제 한 꼭지씩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실제 글을 쓸 때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막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서 시키니까 아이들이 쓸 수 있고요. 이제 그 이론을 익혔다면 항상 그 다음에는 책과 같이 매치돼서 그 배웠던 이론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풀어내게 하는데요. 이거는 일기문 하면서 일기문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얘기하면서 두 개의 일기문을 실제로 두 편을 아이들이 비교해 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고 가가 재밌는지 나가 재밌는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잘 안 보이시지만 가에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건도 되게 생생하게 묘사돼 있지만 나는 그냥 내가 한 일만 쭉 썼거든요. 그러면 너는 보통 어떤 일기를 쓰니? 그럼 아이들은 다 나처럼 써요. 그런데 어떤 일기가 잘 쓴 일기 같니? 라고 하면 다 가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기를 써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러면서 이제 책 속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생활문의 책이 유튜브 스타 금은동이라서 요즘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스타를 꿈꾸게 된 금은동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본인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할지 꿈이 없다는 것도 있었는데 금은동 같은 경우는 유튜브 스타로 꿈을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시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먼저 꿈을 가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꿈이 바뀔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요. 자, 이거는 동화에서 이제 프린들 주세요인데요. 프린들 주세요가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요인 때문인지 포인트를 찾게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 사건은 프린들이란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을 만드는 게 실제로 나도 가족끼리만 통하는 말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면 유아어를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왜 모두가 쓰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모두가 쓰는 단어가 되려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사회성까지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건 중학교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을 수업하면서 생각 열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갈래와 책을 연결시켰다면 이제 책 내용을 보면서 글쓰기 연습을 차곡차곡 시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짜일기 전쟁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일기로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쟁이 있고 2차 전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사건 요약이라서 아마 이걸 그냥 다 빈칸으로 주면 아이들은 똑같 한 줄 정도 써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제가 대충 다 잡아주고 괄호로 여기에 간단한 문장을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전쟁은 이런 패턴으로 네가 써봐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써보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연습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이거는 독후감 쓰기 하는 책,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동화인데요. 거기에 인물의 심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다 하나하나 저희가 제시문을 주고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자꾸 써보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휙휙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이 아이의 어떤 성격 때문인지 그게 앞으로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 위해서 작가는 이런 문장을 넣었겠구나. 아니면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되면서 본인이 동화 쓰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죠. 그리고 동시와 같이 수업을 한 빨강 연필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인물의 심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시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키거든요. 여기서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봐라 라고 했고 여기서는 비유를 활용해서 어떤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뭐 화산 폭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책 내용을 우리가 배운 갈래와 그러니까 문학적 갈래와 같이 연결해서 글을 자꾸 써보게 연습을 시키고요. 생각 확장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확장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있지만 토론하는 활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 활동, 초등학생이 유튜버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 토론을 해보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볼 때와 본인이 유튜버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초등학생이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근거를 찾으면서 생각해 보게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잘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시 쓰기에서 생각 확장하기 문제가 다른 시 한 편과 이 소설의 내용을 결합시켜서 이 시의 이 동화에 나타난 내용에서 아이들이 이 효주라는 아이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끝나기 때문에 빨강 연필 2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효주가 어떤 이 민호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까? 그것과 관련할 때 이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자세히 봤다면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빨강 연필에 의지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풀어갈 수 있게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린들 주세요 같은 경우는 암시가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요. 뒤에 일어날 일을 앞에서 다 깔아주고 있는데 작가가 어디에 깔아놨는지를 아이들이 다 찾아보게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표정에도 있고 말에도 있고 행동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찾아보면 내가 동화를 쓸 때도 더욱 구성을 치밀하게 할 수 있게 이런 게 있어야 재밌다는 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 떡밥이네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자, 그리고 독후감을 쓸 때 먼저 이렇게 개요를 짜게 하고요. 그 아이들이 독후감 쓸 때 내 제목이 없거든요. 근데 큰 제목은 내 제목을 쓰고 이제 작은 제목이 뭐 책 뭐를 읽고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요. 처음 시작 어떻게 하고 가운데 무슨 내용을 쓰고 끝을 뭘 쓸지 이렇게 중심 문장 정도만 정리하게 한 다음에 이 개요에 따라서 아이가 내 제목을 정해서 내 주제로 글을 쓰고 그 글의 근거를 책 속에서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쓰기 책에서는 독후 활동도 독후감도 시로 써요. 그래서 독후감도 시를 쓴다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황당해 하는데, 근데 나중에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굉장히 잘 써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희곡도 배우거든요. 마지막에 희곡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제 다른 동화책, 그러니까 지난 프로그램에서 했던 15소년 표류기의 한 장면을 주고 이 한 대목을 희곡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물론 연습을 다른 작품으로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걸 보여주고 이제 수업부 글쓰기로 바꿔쓰기 하면 아이들이 이제 해설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그래서 뭐 여기서 불이양이 먼저 말을 하니까 불이양하고 지문 넣고 지시문 넣고 그 다음에 대사를 넣고 이렇게 아이들이 배열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 작품을 보면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이게 바로 그 생활문 연습을 시킨 예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시간 사건으로 시작하기 뭐 해서 이렇게 쓰면 여러 가지로 쓰고 나서 연습을 해보고 나서 이제 처음에 뭘 쓰고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아이가 쓴 글이 이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보면 선생님 600자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600자를 거뜬히 썼거든요. 그 거뜬히 쓸 수 있었던 게 앞에 구상하면서 계속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이 친구는 5학년이 됐는데 지금은 글쓰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상상력도 풍부하고 글을 이렇게 말하듯이 굉장히 재밌게 쓰는 친구라서 그런 문학적 글쓰기에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제 논리적 글쓰기까지 연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걸 이번에 이제 5학년에서 연습을 하게 될 거니까 그건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학생 작품에서 친구라는 시를 쓴 거고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운율을 만들었고요.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뒤에 친구는 계단 같다라고 해서 표현법도 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담아서 시를 썼고요. 이 친구는 이제 프린들 주세요라는 글을 가지고 저희가 그 동화 쓰기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점 바꿔 쓰기를 연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대목만 주고 그레인저 선생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꿔보기 하면 이제 나가 그레인저 선생님이 되고요. 그래서 이 나가, 그러니까 그레인저 선생님이 수업 중에 닉에게 느꼈던 거, 뭔가 감지한 거, 이런 것들을 얘가 굉장히 세밀하게 잘 잡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나면 이 친구가 동화를 쓸 때 어떤 시점으로 써야 할지, 시점이 바뀔 때,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한 시점으로 쓸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더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학적 글쓰기는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다양한 글쓰기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글쓰기도 재미있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5학년 논리적 글쓰기 과정을 유봉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밭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수업을 맡고 있는 유봉희라고 합니다. 5학년 이번 가을부터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하게 5학년 프로그램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논리적 글쓰기, 그동안의 책을 많이 읽었고 한 편씩 글도 썼고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내가 내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서 보편타당하게 논리를 찾아서 그거를 결론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글로 쓰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마찬가지로 12번의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책과 영화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방향을 보시면 입론을 특성, 그다음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책과 영화 그 안에서 공통되는 점을 찾기도 하고요. 이제 논쟁거리를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교재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번 가을부터 하는 교재를 이제 스캔을 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요즘 학생들이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일단 발표를 할 때 명확한 발음으로 제대로 발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갈수록 아이들이 완결형 문장으로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빈도도 줄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텍스트 메시지 같은 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더 부정확해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근데 결국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것이 또 글쓰기로 연결이 되고 다 함께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시 보시면은요. 먼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국어 문장을 쓰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잘못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고쳐보면서, 그리고 이제 1차 시를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예시가 나와 있고 아이들도 무심히 읽다 보면 이게 왜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죠. 하지만 막상 고쳐보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포도밭에서 뭐 구문이라든지 뭐 어린이 훈민정음 이런 식으로 어휘를 따로 시험을 봐서 그것만 맞고 틀리고 답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논리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1차 시에는 정확하게 문장 쓰는 연습, 그다음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다음에 조사를 틀리지 않도록 뭐 이런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고요. 이제 6번 혹시 보이시나요? 4페이지 보시면 어휘를 이제 생활하다 보면 많이 혼돈해서 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이런 예시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시부터 이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영화 한 편. 처음에 보시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영화는 치킨런. 저희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굉장히 합법적으로 너희가 영화를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봐놓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 그 대신 시간 될 때 미리미리 봐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를 한 주에 함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진행할 때 학생들이 좀 바빠요, 마음이. 책도 읽어야 되는데 미처 영화도 안 봤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재촉을 하죠. 영화 봤는지, 책 제대로 읽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작품 소개가 나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차시에 하는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치킨런, 한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자, 작품의 간단한 소개가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어휘 하나하나지만 이게 한자어가 많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휘가 좀 어색하다든지 맞지 않는 어휘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어휘들은 한자를 좀 공부를 하면서 명확하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는 게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글쓰기의 기초를 다져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정의를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확인을 하는 거죠. 제대로 읽었고 내용을 명확하게
앞뒤를 정확하게 그 흐름을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책과 영화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관계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누가 누구의 어떤 관계, 갈등 관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 하나만 제대로 그리고 나면 그 작품 하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다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칠판에 나와서 이제 영화팀, 이제 책 읽은 책팀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직접 칠판에 나와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굉장히 신이 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인물 관계도를 칠판에 그리곤 합니다.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책을 확인하는 거죠. 엄석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대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였고 한병태가 이제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게 된 관계. 이제 이런 건 사실적 독해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사실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때로는 저희가 해당되는 페이지를 일부러 저는 소리내어 읽히기도 합니다. 눈으로 명확히 읽고 말로 정확히 발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귀로 듣고 그래서 가끔은 재미있는 게임처럼 이제 앞 친구가 읽다가 틀리면 뒷 친구가 따라서 읽기 뭐 이런 활동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치킨런이라는 이 암탉이 그 닭의 농장이죠. 그래서 농장에서 탈출하는데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담당을 했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주변 닭들과 함께 어떻게 힘을 합치는지 그래서 엄석대와 진저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과연 우두머리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간지 해결 방식은 각각 다르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옳고 그르는 건 없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논리적 글쓰기, 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나의 생각을 명확히 주장도 하지만 남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의 주장,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 그거를 들어보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지 사회가 그래도 원활하게 유지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5학년 마지막 프로그램이 상당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좋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저와 엄석대 작품을 표로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쭉 확인하면서 표에 둘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실제로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까지 내용을 확인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요 작성하기 표를 아예 교재 안에 넣었기 때문에요. 이제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넓이로, 어느 정도 깊이로 내 생각을 표현을 할 것인가 하다 보면 한없이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는데 반드시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 즉 근거를 맞춰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너무 논리가 멀리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포도밭에 예전에 다녔던 학생들이 썼던 것을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진저 한병태와 엄석대 중에 과연 학생들이 생각할 때 누가 더 비겁했는가?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친 후에 그 다음 차시에 본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한다는 것은 2차 시 수업을 할 때 이미 찬성팀, 반대팀 정해서 팀을 나눠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차시에는 결석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3차시 때 토론을 진행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홀수로 이제 학생들이 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홀수 반인 경우에는 배심원단을 따로 마련을 해서 배심원단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여기서 담당하는 역할은 배심원은 과연 찬성팀이냐 반대팀이냐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회의를 할 때 모두 골고루 회의에 참석했는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잘 찾아왔는지 한 가지 발표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심원단의 판정에 이제 뭐 찬성팀이 조금 더 점수가 좋았습니다. 반대팀이 이번에 조금 더 잘했습니다. 또는 짝수 팀으로 나뉜 경우에는 이제 배심원단 할 친구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배심원단 해서 평가를 내려주면서 부족했던 점 또는 칭찬할 점 이런 것들을 표로 해서 남기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차 시 때 학생들이 글쓰기, 원고지 노트, 이제 그야말로 주장하는 글을 한 편의 글을 써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차시에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올바르게 글 쓰는 연습과 그다음 문단 쓰는 연습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중심 문장 찾기, 그다음 뒷받침 문장 찾기, 근거가 되는 핵심 단어 찾기 이런 거는 학교 국어 시간에 이미 4학년, 뭐 5학년 다 핵심적으로 국어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연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길게 읽기는 읽었는데 가끔 핵심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그걸 잘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문단을 써보고 그리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그거를 확인하면서 글을 구조적으로 좀 읽는 연습을 하는 걸 4차식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뒤에는 다 보시면 이제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써가는 것. 그 다음에 새롭게 시점을 바꿔서 어떤 글을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써보면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그럼에도 역시 거북이가 이겼다. 토끼는 너무 자만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저번에 친구들 보면은 요새 전동 킥보드가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다. 뭐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바꿔보는 연습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건너뛰어서 구차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는 파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성이 주인공이죠. 드물게 또 여성이 주인공인 옛날 작품 박시부인전. 그리고 이제 이것은 디즈니의 만화 뮬란. 책 한 편, 책 한 권, 영화 한 편. 그리고 여성을 앞에 내세워서 이들이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 위주였던 세상에서 여성들이 남겼던 위대한 업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살펴보고요.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5학년, 지금 6학년 학생들이죠. 그래서 제가 토론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평가서가 나갈 때 같이 이 토론했던 내용이 가정으로 배부가 되게 되고요. 여기 보면 팀을 나눴죠. 뮬란 팀에 2명, 박시부인 팀에 2명, 그리고 이때는 한 명이 있어서 이제 배심원 남학생이 맡았는데 자, 보시면은 입론하는 건 다들 잘해요. 입론에서 뮬란 팀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픈 아버지 대신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갔던 점, 다리 불편한 아버지 대신해서 용감하게 갔다. 뭐 이런 박시부인도 이제 박시부인은 한 가지 아버지가 도수를 부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아니다, 뭐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입론은 다들 잘해요.
사실 저희 포도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듣고 반대 팀의 반론을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제기하느냐. 그래서 그 반론을 잘 제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배심원이 중간에 한번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질문을 함께 적어놨는데요. 이제 박씨 부인이 그렇게 도수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피화당 안에 있었던 건 너무 비겁한 게 아니었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고 또 반대팀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팀원끼리 회의를 통해서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최종 변론 제가 여기 따로 적진 않았는데요. 자, 각자 자기 팀의 의견을 고수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번 팀에는 누가 발표 태도라든지 논리적 근거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논리를 뒷받침 근거를 잘 찾아왔는지 이제 그런 거를 몇 가지를 평가 기준을 해서 이제 팀에게 누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년에 똑같이 했던 두 번째 팀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론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회의할 시간을 주어지고 그리고 각자 상대 팀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반론이 끝난 다음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질문을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토론의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뒤에는 이제 학생들이 각자 집에 가서 원고지 노트에 자기의 생각대로 근거를 맞춰서 하는 글을 써오는데 이때는 의견이 바뀌기도 해요. 토론을 하고 나니까 내 생각은 뮬란이 더 훌륭한 영웅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바뀐 의견으로 글을 써오기도 하고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써오고 이런 식으로 책 한 권, 영화 한 편 그렇게 해서 총 5번의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번의 수업을 마지막으로 5학년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학년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다음은 저희 6학년 담당하시는 강서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포도밭에서 이제 초육 담당을 하고 있는 강서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저희 초등 논술 프로그램 마지막 시즌이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초육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완료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육 논술 프로그램은 이제 그 포도넝쿨 글쓰기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시사적 글쓰기를 큰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초4나 초5와는 다르게 8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12월부터는 예비 중일 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1월까지 초육 논술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비 중일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사적 글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의 사회적 사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글쓰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방향이 이제 그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을 연습하는 이제 4학년, 5학년 글쓰기와는 약간 다른 방향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시사 문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8차시 동안에 책 4권과 영화 4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과 영화들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찾는 연습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나만의 대안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사적 상식 열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이제 시사적 글쓰기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고 가장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는 이제 똑같은 난민 문제라고 해도 작년과는 또 다른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최신 이슈들을 반영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최신 자료들을 함께 학생들하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난민이 왜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을 보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유엔 난민 기구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난민들이 얼마나 세계에 많이 있는지를 직접 통계 자료를 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우리나라 2021년에 있었던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관련해서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여러 가지로 많이 미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는 이제 뉴스 기사를 선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실제로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의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정말 성의 있게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읽었을 때 사실은 또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의 자유를만 맡겨놓기에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볼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또 확인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확인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당 차시의 배우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제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제를 하면서 자신이 한번 읽고, 그리고 뭐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사와 함께 보고 학생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책과 영화의 내용을 짚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책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그렇게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들도 같이 넣어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제 쉽게 혼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제 같이 더 자세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사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동학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크게는 시사적 글쓰기지만, 시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나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의 형식을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설문지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사회과학 글쓰기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보고 자기가 질문을 구성해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과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글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글쓰기를 하는 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설명문이라든가 논설문이라든가 연설문 등등의 다양한 글쓰기를 할 때는 이제 각각의 글쓰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짚어보고 이제 해당 글쓰기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연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 활동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시의 마지막은 저희가 토론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시사적 글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민주주의에서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끝나는데,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쟁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 쓰는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토론하는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저번 프로그램인 세계명작부터 어휘 시험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휘 시험이 이제 사실 학생들이 영어 시험보다 더 어렵다, 영어 단어 시험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를 기준으로 12차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12번의 어휘 시험을 봤죠. 근데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배운 어휘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글쓰기에서 쓰는 어휘들도 이제 자신이 더 새로운 어휘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어휘들이 실제로 늘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휘력이 가장 이제 뭐 국어든 영어든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지만 실제로 글쓰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말하는 거에서도 이제 어휘를 연습함에 따라 자신이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부터 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중등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더 많은 분량들을 소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이제 하면서 차츰 이제 자신의 어휘력이 늘어가니까 이제 어휘를 확장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들이 익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유사한 어휘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실력이 는다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한 과제 예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물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 쓰는 활동들을 가장 주요하게 하고 있지만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아이들이 자신이 또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이거는 이제 인물들의 관계를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그러니까 줄글로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단으로 구성된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그 문제로서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실제로 했던 토론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지킬은 하이드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할까? 라는 그런 논지였는데, 사실 이 논제를 봤을 때는 이제 지킬이 하이드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토론을 진행을 해봤을 때는 지킬이 하이드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팀들이 더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미리 이제 그 찬성과 반대쪽의 그런 논거들을 생각하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자신이 책을 읽은 거 안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그런 근거들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신들이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의 입론을 잘 듣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그 좋은 팀워크로 많이 찾아내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으로 1000자 분량의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400자 원고지 노트 기준으로 이렇게 3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3스텝으로 구성이 돼 있는 만큼 특히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뭔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그래서 좋은 근거들을 많이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과 바다를 주제로 쓴 글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학생이 쓴 세 번째 근거를 보면은 이제 바다와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노인이.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생명체들을 보았고 그는 하루하루를 바다에 의지하면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며 이제 애정을 쏟아서 이제 거리낌 없이 뭔가 더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굉장히 창의적이고도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근거들을 썼던 친구였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글쓰기로는
사실 이제 그 6학년에 들어와서 제가 학생들의 글쓰기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문단을 마무리 짓는 부분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학생들이 첫 번째 문단의 마무리에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의문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글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쓰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문단으로 이어지면서도 문단과 문단끼리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문문 도입을 하게 되면은 편하게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중간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고학년 단계의 글쓰기에서는 이게 지양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학생들의 글을 다듬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뭔가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틀에 박힌 도입이 아닌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효한 도입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부분인데, 학생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글의 중간 부분에 제시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글을 끝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문장력이 좋고 논리력이 좋은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글을 끝맺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마무리가 굉장히 뭐 깔끔한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확장된 생각을 주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글쓰기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이제 마지막 문단은 어떻게 써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너가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를 봐라. 그리고 주제와 연결해서 너가 중간에 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를 할 거면은, 그래서 너가 이 글의 끝을 어떻게 주제와 연결해서 닫을 것인지 생각을 보라는 게 제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연습이 잘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그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의 큰 주제와 연결하기도 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잘 닫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글의 말미에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하였고, 이제 그런 선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를 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끝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확장적 생각을 반영해서 이제 깔끔하게 닫는 글쓰기를 이제 완성을 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육 논술 프로그램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이제 그 김성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힘드시진 않나요? 새삼 아이들이 수업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도 하시죠? 2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머님은 1시간 지나면 벌써 힘드시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학년별로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한다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토론을 할 때는 이렇게 토론 정리지를 줘서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 논제 쓰고, 처음에 자기 팀의 입론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입론을 적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 쓰고, 뭐 이런 걸 다 해서 정리를 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까지 정리하게, 아이들 모두가 정리하게 돼 있고요. 판정단, 배심원 역할을 맡은 친구는 이 과정을 다 기록하고요. 그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총점만 주는 게 아니라 잘한 점, 부족한 점,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잘한 멤버를 선택해서 제일 잘한 토론자를 뽑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칸은 되게 작지만 저희가 별도의 종이를 더 줘서 아이가 더 자세하게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심원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거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배심원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토론 과정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그런 길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유의미한 활동이기 때문에 배심원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성장 보고서, 수업 평가서가 이런 양식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앞에 학습 목표 나가고 출결 상황 나가고 그리고 매 시간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프로 나가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 종합적인 평가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새 프로그램이 시작되니 또 조만간 평가서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때 또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포도밭에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봤을 때 입학 테스트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한 60분 정도 걸리고요. 체크하는 영역은 어휘력, 문장력, 사고력, 독해력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주제를 정해주고 400자 정도, 400자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400자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봐서 이 아이가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쪽에 사고력이나 독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니까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응시하라고 열심히 풀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포도밭 수업을 이렇게 쭉 진행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 주제별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읽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읽기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력이 향상이 돼서 어려워지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해 못하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다양한 글을 읽었던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런 교과서 내용을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학교 수행 과제 해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다양한 글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면 글쓰기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끌어내기 위한 이론들도 탄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중고등 과정에서 문학, 비문학 아울러서 여러 다양한 갈래의 개념을 다 익힐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비 중일 이제 처음 이제 중학교 국어 과정을 수업을 하다 보면 비유법도 나오고 뭐 시의 운율도 나오는데 그런 거 아이들이 4학년 때부터 수업했던 친구는 우리 4학년 때 배운 거네요 라고 되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게 나왔을 때 했던 거다라는 그게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행 과제도 이미 다양한 글쓰기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쓰기를 할 때 이제 바른 문장 쓰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이번에 글쓰기에 기초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맞춤법도 많이 보시고 띄어쓰기도 보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문장을 바르게 구성해서 쓸 수 있는지도 그 점수 배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훈련이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매 시간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의 자존감도 향상되고 행복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포도밭을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포도밭 끊겠다는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게 빠졌네요. 사실 국어하다. 저희가 아이들 이제 국어하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독해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국어하다가 이미 안내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재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독해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이제 신청을 하면 재원생에 한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재원생들의 경우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레벨 테스트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걸 보고 나면 매주 월, 수, 금 중에서 이틀을 정해서 꾸준히 계속 시간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풀 수 있어요. 그 요일에만. 그래서 지문 읽고 풀고 그러면 거기서 어휘 학습도 있고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서 독해 문제와 아까 외웠던 어휘 문제와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바로 채점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요. 그게 나중에 한 달 동안에 이게 쌓여서 이제 결과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배경 지식도 늘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은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는데,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 줌 상태에서 질문하시는 걸 상당히 좀 꺼리셔서 나중에 따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하시고요. 재원생 같으면 담당 교사하고 통화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